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2002년 그 뜨거웠던 월드컵의 해. 하지만 바로 그 시가 서해 바다에서는 또 다른 역사가 쓰이고 있었죠. 제2연평해전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요. 당시 상황과 그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2002년 6월 29일 토요일이었어요. 온 나라가 터키와의 월드컵 3서이전 앞두고 막 붉은 함성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날이죠.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바로 그 시각에 서해 북방한계선 NLL 부근 연평도 앞바다에서는 우리 해군하고 북한 경비정 사이에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들 통해서 그 월드컵 함성에 가려졌던 총성,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영웅들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한쪽은 축제, 다른 한쪽은 정말 생사를 건 전투. 참 뭐랄까 역설적인 하루였어요. 이 자료들이 말하는 그날의 진실은 뭐였는지, 그리고 왜 이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좀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자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2002년 6월 하면 당신 기억 속에도 아마 대한민국 함성이 생생할 겁니다. 자료들 보니까 당시 전국거리 영혼 참가자가 연인왕으로 2,800만 명, 특히 독일이랑 4강전 할 때는 하루에 7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하죠. 네, 엄청났죠? 외신들도 축구판 벨벳 혁명이다 이렇게 극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야말로 온 나라가 그냥 하나였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랬었죠.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슬로건처럼 희망이 막 넘치던 때였는데, 그런데 이 자료들이 딱 대비시키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그 열기 속에서 서해 NLL 인근 해역의 분위기입니다. 여기 기록들을 보면요. 그 당시 5, 6월이 꽃게잡이철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꽃게. 네. 그래서 북한 어선들이 NLL을 자주 넘어왔고 또 이걸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 경비정까지 내려와서 우리 해군하고 위험하게 막 대치하는 일이 잦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축제 이면에는 여전히 그 일촉즉발의 긴장이 계속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관심이 한 곳에 확 쏠릴 때, 특히 미디어가 막 월드컵 얘기만 할 때 다른 쪽의 중요한 안보 사안은 이렇게 쉽게 가려질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대한 이벤트가 다른 중요한 현실을 어떻게 덮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그런 긴장 속에서 이미 3년 전 1999년 6월 15일에 제1연평해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록을 보면 우리 해군의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14분 만에 북한 어뢰정 한 척 침몰시키고 경비정도 특이 부수고 우리 피해는 거의 없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분석은 좀 흥미로운데요. 바로 그 압도적인 승리가 오히려 다음 비극의 씨앗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승리 때문에요? 네. 당시 우리 해군의 주요 전술 중 하나가 차단 기동이라는 거였는데 NLL 넘어온 북한 함정의 항로를 우리 배로 그냥 가로막아서 밀어내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아슬아슬한, 거의 배를 부딪힐 듯이 근접해서 기동하는 전술이었어요. 어떤 기록에는 적 함선 10m 앞까지 접근해야 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10m요? 와, 그건 거의... 그렇죠. 이건 사실상 상대가 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가정 혹은 좀 위험한 믿음에 기반한 전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제1연평해전의 그 큰 승리가 오히려 이 위험한 교전 수칙의 문제점을 제대로 고칠 기회를 막아버렸다.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성공했으니까 그냥 넘어갔다. 정확합니다. 승리가 오히려 기존에 좀 소극적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그 교전 수칙을 유지하게 만든 결과가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어요. 심지어 북한은 이 패배를 통해서 우리 차단 기동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걸 역으로 이용할 기회를 노렸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는 거죠. 이 자료들은 당시 교전 수칙의 문제점 그리고 북한의 의도를 좀 간과했던 점을 중요한 패착으로 짚고 있습니다. 이런 전술적인 배경 속에서 2002년 6월 서해 최전방을 지키던 참수리 3575 고속정에는 27명의 젊은 용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료들이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해군 대위 아버지를 따라서 바다를 지켰던 원칙주의자 정장 윤영하 대위, 또 묵묵히 자기 몫을 하면서 후배들 챙기던 조타장 한상국 하사, 그리고 홀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다친 전우를 돌봐야 했던 21살 의무병 박동혁 상병까지. 네,
이분들도 사실 뭐 우리랑 다르지 않게 월드컵 4강 신화에 같이 열광하고 배 안에 있는 조그마한 TV로 경기 보면서 대한민국 외치고 그랬던 그냥 평범한 20대 청년들이었어요. 휴가 나가서 뭐 할지 계획 세우고 전역하면 뭘 할까 꿈꾸던 누군가의 아들이고 친구였죠. 며칠 뒤에 자신들이 탄 그 배가 그렇게 끔찍한 전장이 될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차단 기동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한 전술 아래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명이 지 2002년 6월 29일 토요일 오전. 그날도 참수리 357호는 늘 하던 대로 어선보호 임무를 위해서 출항했습니다. 오전 9시 54분 북한 경비정 등산곶 388호가 NLL을 침범했고 우리 고속정 편대가 대응 기동에 나섰죠. 이때까지는 평소랑 좀 비슷한 상황처럼 보였어요. 네. 그런데 한 7분 뒤인 10시 1분에요. 북한 경비정 등산곶 6845가 추가로 NLL을 넘어오면서 상황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료들은 이 6845의 등장을 아주 결정적인 변수로 보고 있어요. 참수리 357호하고 358호로 구성된 우리 232 편대가 이 6845를 막기 위해서 출동하게 된 거죠. 오전 10시 25분 참수리 357호는 당시 교전 수칙에 따라서 등산곶 6845의 항로를 막는 차단 기동을 실시합니다. 두 배 거리가 불과 450m. 한 기록 보니까 북한 경비정의 그 시커먼 85mm 한 포가 조타시를 그냥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게 보일 정도의 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 바로 그 순간 등산곶 6845의 한 포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첫 포탄이 정말 정확하게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을 강타했습니다. 배의 두뇌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타실이 그냥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요. 거기 있던 윤영하 종장하고 한상국 조타장이 바로 치명상을 입으면서 지휘체계가 그냥 즉시 마비돼 버린 거죠, 이건. 이건 자료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듯이 명백하게 계획된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단순한 충돌이나 우발적인 교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두 배의 전력 차이를 좀 명확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참수리 357호는 한 170톤급 고속정이고 중우장은 40mm 포하고 20mm 벌컨포, 그리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선체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고요. 그렇죠. 가볍게 만들었죠. 반면에 북한 등산곶 684호는 215톤급 초계정인데 주포가 구소련제 T-34 탱크에 쓰던 85mm 전차포를 달았고 선체는 강철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종종 권투 선수와 소총수의 싸움 이렇게 비유를 하곤 합니다. 우리 포는 북한 배에 쏴도 기껏해야 흠집내는 정도였지만 북한의 그 85mm 포탄 한 발은 우리 고속정의 얇은 알루미늄 장갑을 그냥 종이장처럼 뚫고 내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차이가 엄청났네요. 네. 자료들은 북한이 이 구식 전차포를 배에 달고 왔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 배를 그냥 격침시킬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해요. 그리고 그 첫 포격이 정확히 지휘부인 조타시를 노렸다는 점. 이건 그 공격에 담긴 명백한 사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참수리 357호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윤영하 정장은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쏴라 이렇게 외치면서 대응 사격을 명령했고 이 마지막 명령에 생존 대원들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정장을 대신해서 지휘권을 잡은 부정장 이희완 중이 당시 계급에 분투가 정말 눈에 띄는데요. 오른쪽 다리에 포탄 파편이 박혀서 뼈가 보일 정도의 중상을 입었는데도 끝까지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훗날 2분 증언 중에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평소에 기름을 많이 안 싣는 북한 경비정이 전속력으로 막 내려오는 걸 보고 이상했지만 현장에서 즉각 사격할 권한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교전 수칙의 한계군요. 그렇죠. 현장의 지휘관이 그걸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빨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응사하다가 적포탄에 포탑이 직격당해서 장렬히 전사했고 M60 기관총 사수 서hu원 중사 역시 엄폐할 곳도 없는 그 갑판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았다고 자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병 박동혁 상병의 이야기는 정말 특히 가슴이 아픈데요. 온몸에 100개가 넘는 파편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쓰러진 전우들을 돌보려고 피로 흥건한 갑판을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부상자를 치료하다가 동료가 쓰러지니까 그를 대신해서 기관총을 접고 적을 향해 사격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정말 참. 네, 그리고 조타실의 한상국 하사는 피격 직후에 정신을 잃는 그 순간까지 조타키를 꽉 붙잡고 배가 적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영해 쪽으로 배의 방향을 유지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필사적인 항전이었던 거죠. 31분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지원 나온 우리 고속정들이 가세하면서 집중 포화를 맞은 북한 경비정은 결국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NLL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 해군은 6명 전사, 19명 부상이라는 정말 큰 피해를 입었지만 북한군의 기습을 막아내고 NLL을 지켜낸 전술적으로는 승리한 전투였어요.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교전 중에 무려 258발의 포탄과 총탄을 맞은 참수리 317호는 그야말로 만신창이 됐고요. 흘수선 아래에 뚫린 구멍으로 바닷물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차올랐습니다. 생존 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배수 작업을 했지만 결국 오전 11시 59분 참수리 317호는 차가운 서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요. 대한민국 본토는 터키와의 월드컵 3, 4위전을 앞두고 온통 붉은 물결하고 함성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녁 8시에 경기가 시작되니까 모든 언론, 모든 국민의 관심은 대구 월드컵 경기장으로 완전히 집중됐죠. 서해에서의 교전 소식은 서해교전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단신 처리가 쓸 뿐 월드컵 열기 속에 그냥 거의 묻혀버렸습니다. 국가 안보 최전선에서 벌어진 목숨 건 전투가 월드컵이라는 그 거대한 축제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 버린 셈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당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교전 바로 다음 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예정대로 월드컵 결승전 보러 일본으로 출국했고 또 7월 1일에 열린 전사자 연결식에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같은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나요? 아무래도 당시 정부의 햇볕 정책 기조하고 연결짓는 분석이 많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될까 봐 우려해서 사건의 파장을 좀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죠. 찰스 프리처드라고 당시 미국 대북 특사가 자기 회고록에서 그때 한미 관계를 기괴했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도 이런 맥락에서 자주 인용되곤 하고요. 아, 귀괴했다. 네, 심지어 사건 명칭 자체도 계속 논란거리였습니다. 이 자료들이 지적하듯이 2008년까지 무려 6년 동안이나 해전이 아니라 소대급 전술 용어인 서해교전으로 불렸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적인 희생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죠.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통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장에서의 전술적인 승리가 반드시 국가적 차원의 정당한 평가나 예우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정치적 고려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외면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살아남은 19명의 용사들한테는 또 다른 고통스러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의 싸움이었죠. 한 생존 장병은 동료는 죽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하고 트라우마에 계속 시달렸고, 다른 장병은 악몽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 됐다는 증언들이 이 자료들에 담겨 있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상금 얼마 받았냐, 이런 식의 몰지각한 질문이나 심지어는 폐잔병 취급하는 일부 시선까지 이분들의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가장 큰 정신적인 충격을 준 사건은 따로 있었다는 증언이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와요. 전투 41일 만에 인양된 참수리 357호, 그 펄하고 뒤엉킨 전우들의 혈은, 심지어 신체 일부까지 남아있는 그 참혹한 현장을 군 당국이 생존 대원들한테 직접 청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정말요? 생존 대원들한테요? 네. 당시 각판장이었던 이해형 예비역 원사의 증언을 보면요, 이런 건 용역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너희들이 안 치우면 누가 치우냐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해요. PTSD 증상이 너무 심해서 청소 작업을 중단한 대원도 있었다고 하니까 국가가 그들에게 얼마나 좀 잔인한 일을 시켰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든 이야기네요. 전사자 6명 중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다 눈을 감은 박동혁 병장의 이야기는 어머니 이경진 여사의 편지에 정말 절절하게 담겨 있는데요. 성한대라고는 머리하고 왼손뿐이다. 뱃속 파편만 100개가 넘는다. 깨어날 때마다 찾아오는 고통에 입술이 다 찢어졌다. 이런 그 84일간의 참혹했던 기록은 정말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죠. 희생에 대한 예우나 보상 역시 매우 미흡했다는 점도 자료들은 빼놓지 않고 지적합니다. 제1연평 해전 때는 생존 장병들도 특진을 했었는데 제2연평 해전 생존자들은 단 한 명도 특진을 못했어요. 국가유공자 등록조차 수차례 거부당해서 20년 가까이 고통받은 생존자도 있었고요. 20년 가까이요? 네. 한 생존자는 무려 5번이나 신청한 끝에 2022년에야 비로소 인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죠. 전사자 보상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시 전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공무상 순직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에 그쳤는데 이게 나중에 천안함 피격 사건 희생자 보상금 2억에서 3억 6천만 원하고 비교되면서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문제는 사건 발생하고 16년 만인 2018년에야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잊혀가는 듯했던 제2연평해전의 진실, 그리고 영웅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두 번째 싸움, 바로 기억을 위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신과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연평해전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은 영화 제작 과정 자체가 정말 하나의 드라마였다고 말해요. 투자 유치가 계속 무산되니까 김학순 감독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돼지 저금통을 들고 찾아온 농부 아저씨, 상품권을 등기로 보낸 고등학생, 이렇게 무려 7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당시 역대 최고액인 8억 5천만 원의 제작비를 모았다는 거예요. 와, 7,000명이나요? 네, 잊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7년 만에 영화가 완성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억투쟁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6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비로소 많은 국민들이 2002년 그 월드컵 함성 뒤에 가려졌던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에 함께 눈물을 흘렸죠. 잊혀졌던 영웅들의 명예가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뒤따랐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에는 윤영하함, 한상국함, 조천영함, 황도연함, 서후원함, 그리고 해군 역사상 최초로 수병의 이름을 딴 박동혁함까지 6 영웅의 이름으로 명명된 유도탄 고속함들이 지금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고요. 아, 그분들 이름으로 함정이 만들어졌군요. 네, 2008년에는 서해 교전이 마침내 제2연평해전이라는 공식 명칭을 되찾았고 추모식도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되었습니다. 인천 송도고등학교 앞길에는 윤영하 소령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이 생겼고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에는 한상국 상사의 흉상이 세워지는 등 공식적인 명예회복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월드컵 함성 뒤편에서 벌어졌던 또 다른 이야기, 제2연평해전의 기록들을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억 속 그날은 오롯이 붉은 물결과 환호성만으로 채워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날의 의미가 조금은 더 입체적으로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거리에서 축제를 즐기던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들의 값진 희생과 또 살아남은 이들의 깊은 아픔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기억의 책임에 대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외면하지 않고 잊지 않고 제대로 기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고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영 상사, 고 황도연 중사, 고 서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이 6분의 영웅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바꿔나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제2연평해전 이야기처럼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어떤 거대한 사건이나 축제의 이면에 가려져서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목소리나 이야기들은 없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또 다른 질문과 성찰의 씨앗을 던져주었기를 기대해봅니다.